네, 정보광조의 발전 부분 다시 선생님이 영상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51페이지에 요하고 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과 남송이 있어요. 요나라는 정보광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왕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인데 교재 이제 좀 필기가 먼저 돼 있어가지고 미리 보실게요. 정보광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을 기른다고 해서 유목민족, 그 다음에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경민족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제 원래 따로 살았고,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초원에서 동물을 기르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곡물이나 옷감이 필요할 때만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모피 등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었던 이 유목민족의 왕조들은 내려가서 거기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특별히 분류해서 요금원청 이렇게 정보강조라고 얘기합니다. 북방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중국의 영토 일부나 또는 전체를 차지한 그리고 다스린, 지속적으로 다스린 이런 왕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거란이나 여진, 몽골 여진, 또 선생님 여진이 두 번인데요. 얘네들은 나중에 만주족이라고 따로 불러주고, 우리 강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치파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옆에 이제 터져 있는 옷 있죠. 이런 것들 입고 있는 그런 풍습을 가진 애들이 만주족이고요. 나중에 한국사에서는 병자 호란을 일으키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광조의 특징은요,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내려왔으나 내려와서 얘네들이랑 지내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문화 수준이 다른 한족을 지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이 약한 게 아니고 이제 번거로운 거죠. 관리가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이민족하고 한족을 따로 다스리자. 이것이 이중 지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요나라하고 금나라 둘 다 이중 지배 체제를 채택을 했는데,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북면 관제, 그 다음에 중국 원래 한족 애들한테는 남면 관제를 실시를 했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맹한무극제, 그리고 한족에게는 중국식의 주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사람들은 이 한족에 흡수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고유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고유문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무엇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정보관조입니다. 잠깐 교과서에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나라가 있을 때는 이 북송하고 국경을 맞댔고요. 그다음에 서한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왕조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고, 얘네들이 이제 탕구트족의 일파예요. 여기 옆에 있는 토번하고 친한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송나라 괴롭혔어요. 그래서 북송 시대에는 이쪽으로도 세패를 내고 이쪽으로도 세패를 냈죠. 그래서 양쪽으로 세패를 내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내용 송나라 시대 때 나왔었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요나라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네, 없어졌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제 요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남송 지역까지 밑까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카이펑에서 송나라가 쫓겨나서 수도로 옮기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조금씩 요나라보다는 금나라가 강했고요. 금나라보다는 원나라가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중지배체제 보시면, 이쪽은 유목민, 그러니까 거란족을 뜻하는 거고, 여기 밑에 써있지만 이쪽은 이제 한족, 그리고 농경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금나라도 어때요? 금나라도 이 맹한무극이라고 해서 여진족 사회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부족 체제를 다스리는 거고, 주현제 같은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감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인에게 익숙한 주현제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 남송을 꺾는 결정적인 사건인 정강의 변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금나라도 어때요? 13세기에, 그러니까 1200년대에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52페이지 이제 이 몽골 보면은요,
몽골은 조금 이제 영토가 크게 넓어서 테무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테무친은 이제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되기 전에 약혼녀가 납치되는 일도 있었고 아버지가 암살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삶을 보내다가 심지어 여자친구가 약혼녀를 되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치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주치가 사실 칭기스칸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혈통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이제 그 힘든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유목민족들의 그 지금까지 좀 대표적인 유목민족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훨씬 더 전이거든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얘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흉노 있었죠. 그런데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유연하고 돌궐 위구르는 여기 보이시면 지금 위진남북조 수당시대에 존재했던 유목국가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나라,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까지 해가지고 수당 이후에 나타난 정복 왕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남송까지 다 통일을 해버렸죠.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 원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원이나 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전역을 지배를 한 이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어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원래 몽골은 여기서 생겼어요. 카라코룸. 여기 이제 도낭석굴 있고 여기 이제 이 길이 이제 그 비단길 길인데요. 아들들이 순서대로 오고타이, 차가타이, 뭐 킵차크, 일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파의 자손들이 각각 따로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칸이라고 하는데 칸을 이제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한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칸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쿠빌라이는 좀 특이한 칭기스칸의 손자였는데 중국을 차지한 다음에 초원과 중국을 결합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들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친척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차가타이 한국이나 킵차크 한국의 영토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중국과 유라시아를 오히려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지향점은 뭐였냐면 몽골의 칸을 겸한 중국풍의 황제이기를 지향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식 옷에 지금 몽골식 모피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도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시아 지역 그리고 셀주크 튀르크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근처 그 다음에 호라즘 제국 이렇게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이게 이제 초기 몽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와 남송 서하가 대립하고 그 다음에 셀주크 튀르크가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칭기스칸이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아바스 왕조는 후반부고 그래서 서하라든지 금나라라든지 호라즘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되면서 여기 이제 호라즘이거든요. 여기하고 금나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었던 서하 해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몽골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배움책으로 우리 가서 그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칭기스칸은 원래 이름이 쿠릴타이입니다. 그래서 쿠릴타이 테무친입니다. 죄송하고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족장 회의에서 대표로 뽑히게 됐고요. 이건 이 사람이 몽골 유목민 사회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금나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서하, 호라즘 왕국 이 부분 영토를 다 합치게 되면서 몽골 울루스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영토를 가지고 물려주는 건데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들의 자식들이 순서대로 이어받습니다. 근데 아까 주치가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분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싸우면서 손자인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차지한 중국 영토를 이름을 바꿔요. 원이라고 바꾸면서
유목민족 세계와 중국 한족의 세계를 다 합쳐서 중국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송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그래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다시 한번 표시해 두시고, 자, 고려에도 온 적이 있었고요. 일본까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나라는 그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부분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한족이 되찾는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 사회와 경제 부분 잠깐 사진을 좀 더 볼 텐데요. 네, 몽골의 화가 지금 세르겔링이 9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초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원래 모습은 이래야 돼요. 양 기르고 그다음에 게르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몽골 특유의 어떤 기풍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 이제 남송 지역의 발달된 경제력 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역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신용화폐, 교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유학생들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송 지역의 항저우 도시를 비롯해가지고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종교라든지 다양한 문화가 이 몽골에 받아들여지면서 문화의 용광로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를 지배할 때 몽골 제일주의라 그래서 가장 위의 등급의 지배층은 몽골인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을 갈라서 몽골인과 생목인 같은 경우는 지배계층이었는데, 이제 한족 출신은 한인과 남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몽골족에게 저항한 부분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가 활약할 기회는 적었지만 일부 등용은 해서 썼습니다. 자, 해서 여기 이제 몽골 제일주의 부분 지금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생목이는 눈 목자의 색깔 색자예요. 그래서 눈에 색깔이 있다라는 뜻인데 서양 사람들 를 의미하고요.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능력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재무에 능한 그들을 적극 등용하여 관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는 아까 보셨죠? 드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길과 그 다음에 비단길, 초원길 세 개를 다 이용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간은 좀 영상 더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